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뉴욕주 저소득층이 체납 요금이 줄거나 사라진 8월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뉴욕시의 야외 식당 프로그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 은행들이 지난 2분기에도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이제 어린 뉴욕 시민들 생후 6개월부터를 위해 강한 보호력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가족 전원을 코비드-19으로부터 더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대해 소아과 의사분께 얘기하십시오. 자세한 정보는 nyc.gov/vaccinefinder 또는 877-829-4692로 전화 주십시오. 퍼시픽 시리뱅크에서 PCB뱅크로 새로운 이름,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될 PCB뱅크 제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소식입니다. 유틸리티 요금을 체납한 뉴욕주 저소득층이 체납 요금이 줄거나 사라진 8월 고지서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29일 저소득층의 전기, 가스, 유틸리티 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5억 6,700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전기, 가스 회사의 저소득층 고객은 뉴욕주가 제공하는 일회성 크레딧을 받게 되며 8월 청구서에서 기존 연체 금액이 면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에 등록한 저소득층 가구로 주 전역 32만 7천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올해 12월 31일까지 EAP에 등록하는 가정에도 일정량의 크레딧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뉴욕시의 야외 식당 프로그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 시민 35명은 지난달 29일 뉴욕주 뉴욕 카운티 지방법원에 뉴욕주와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인도와 차도의 야외 식당을 허용한 행정명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민들은 소송장에서 야외 식당 프로그램이 엄청난 소음과 교통 혼잡, 쓰레기와 쥐를 양산하고 있으며 인도와 차도를 막아 보행자의 안전을 해치고 있으며 주차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뉴욕시가 인도와 차도 등 공공재산을 요식업자의 사익을 위해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공익을 침해한 것이며 당초 야외 식당 프로그램의 원인이 됐던 코로나19도 크게 완화된 만큼 이제 이 프로그램은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 은행들이 지난 2분기에도 큰 수익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보고된 각 은행의 2분기 재정 현황에 따르면 뉴뱅크는 2분기 순이익이 260만 달러로 1분기보다 15.2% 증가하며 뉴욕 지역 순수 한인은행 4개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또 지난 1분기 5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노아은행은 238만 달러의 순이익을 기록, 흑자 전환과 함께 뉴욕 은행 중 2위에 올랐고 뉴 밀레니엄 은행도 158만 달러로 1분기보다 1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1분기에 83만 5천 달러 적자를 기록했던 KB 하나은행은 2분기에도 64만 7천 달러의 적자를 보였습니다. 자산면에서는 뉴 밀레니엄 은행이 6억 2,300만 달러로 1위에 올랐고 뉴뱅크가 5억 6,396만 달러로 2위, KB 하나은행이 3억 8,638만 달러로 노아은행을 제치고 3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노아은행은 한인은행으로서는 유일하게 1분기보다 자산이 9.3% 감소하며 2억 7,518만 달러로 3억 달러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노아은행은 2018년 4분기 4억 2,722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뒤 감소하기 시작, 지난 1분기 3억 334만 달러로 간신히 3억 달러를 넘었지만 다시 감소했습니다. 예금 면에서도 뉴 밀레니엄 은행이 5억 6천만 달러로 1위, 뉴뱅크가 4억 9,700만 달러로 2위, KB 하나은행이 3위, 노아은행이 4위였으며 노아은행을 제외한 3개 은행은 1분기보다 증가했습니다. 대출도 뉴 밀레니엄 은행, 뉴뱅크, KB 하나은행, 노아은행 등의 순이었으며
부실 대출률은 노아은행이 3.96%로 미국 내 한인은행 평균의 8배에 달했고 뉴뱅크가 1.73%, 뉴밀레니엄은행이 1.39%로 한인은행 평균을 넘은 반면 KB 하나은행은 0.09%로 부실률이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졸업생과 재학생 100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 공격으로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공립학교의 학생 정보기록 전산망을 제공하는 일루미네이티드 에듀케이션은 올해 3월 뉴욕시 교육청 전산망에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접근이 있었다고 통보를 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는 뉴욕시의 약 700여 개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 80여만 명의 정보가 공격을 받았다고 전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도 전산망에 수상한 침투 흔적이 발견돼 온라인 출석, 성적 조회 서비스를 일시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학교와 학생 이름, 생년월일, 인종, 민족, 모국어, 교사 이름, 장애 등급 등이며 지각 횟수와 지적 장애, 정서 불안, 무주택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주 검찰과 FBI의 수사를 의뢰했으며 지난 5월부터 해당 학교의 프로그램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시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한 뒤에도 해킹이 계속돼 17만 4천 명의 개인정보가 추가로 유출되는 등 모두 100만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시가 도입한 새 고등학교 입학 심사 정책으로 인해서 아시안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최근 발표한 올가을 공립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현황에 따르면 아시안 학생의 1순위에서 5순위 지망학교 배정률이 7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흑인 학생이 자신이 지망한 학교에 배정된 비율은 90%, 히스패닉은 89%로 한인 학생들보다 훨씬 높았고 백인은 76%에 달했으며 전체 학생의 지망학교 배정 평균 비율도 83%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한인 학생들의 지망학교 배정 비율이 낮은 것은 뉴욕시가 일부 과목에서 65점에서 75점의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도 모든 과목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학생과 동일한 그룹에 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그룹 학생이 급증하면서 추첨을 통해 입학생을 결정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아시안 학생들이 역차별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뒤 다시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무증상 재감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1일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27일 음성 판정을 받고 업무에 복귀했으나 사흘째인 30일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어제 아침 검사에서도 여전히 양성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첫 감염 때와는 달리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는 등 건강 상태는 좋다고 백악관 의료진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보건당국은 박스로비드 치료를 받고 회복된 경우 재발하는 사례가 아주 드문 것은 아니며 이 경우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발병 5일 이내에 박스로비드를 5일간 복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박스로비드 치료 후 재감염되는 사례가 10% 정도이며 이 경우 5일간 격리, 10일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별도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CBS 방송이 전국 유권자 1,7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석 230석을 확보한 반면 민주당은 205석 확보에 그칠 것으로 조사돼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 하원 의석 수는 435석으로 현재 민주당이 220석으로 단 2석 차이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230석을 확보하면 과반수 218석보다 12석이나 더 가져가 넉넉하게 다수당이 됩니다. 이번 조사는 오차 범위가 12석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205석보다 12석을 더 얻어도 217석에 불과해
공화당이 218석으로 우위에 서게 됩니다. 특히 민주당 성향 유권자의 16%, 공화당 성향 유권자의 43%는 민주당이 지난 선거 때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2018년 중간선거 때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공화당 유권자보다 4%포인트 더 많았지만 이번에는 공화당 유권자가 민주당보다 4% 많은 것으로 나타나 공화당이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에서 투베드룸 렌트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45달러를 벌어야 하며 뉴욕주의 렌트비 부담은 전국 4위로 조사됐습니다. 전미 저소득 주거연합 조사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뉴욕주는 4번째, 뉴저지주는 7번째로 렌트비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투베드룸 렌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37.72달러, 뉴저지주는 투베드룸을 렌트하려면 시간당 31.32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특히 뉴욕시 맨하탄과 퀸즈 지역은 투베드룸 렌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시간당 45달러, 원베드룸 렌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39.5달러를 벌어야 합니다. 이 단체는 뉴욕시는 시간당 최저임금의 3배를 벌어야만 투베드룸 렌트가 가능하며 뉴욕주 원베드룸 렌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당 99시간을 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렌트비 부담이 가장 큰 주는 하와이주로 투베드룸 렌트에 시간당 40.63달러를 벌어야 하지만 뉴욕시 맨하탄과 퀸즈의 렌트비는 하와이주보다 렌트비 부담이 더 큰 것입니다. 또 하와이에 이어서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 워싱턴 DC 등의 순으로 렌트비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렌트비가 미 전역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렌트 중개업체 렌트닷컴은 지난 6월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렌트비가 뉴욕 맨하탄은 물론 샌프란시스코와 워싱턴 DC를 제치고 미 전역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렌트닷컴은 저지시티의 지난 6월 평균 렌트비가 5,500달러로 지난해 6월 3,308달러보다 66.25% 치솟으며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렌트비가 비싼 도시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톤으로 월 4,878달러, 세 번째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팔로알토로 4,672달러를 기록했고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이 4,472달러로 4위,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가 4,357달러로 5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뉴저지의 호보큰도 렌트비가 4,264달러로 전국 6위에 올랐으며 뉴욕주의 와이플레인이 3,595달러로 전국 19위로 조사됐습니다. 뉴욕 맨하탄은 이 통계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부동산 중개업체 더글라스 엘리만은 맨하탄의 6월 렌트비가 평균 5,0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순방에 나선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타이완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군사훈련까지 예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의회 대표단을 이끈 펠로시 하원 의장이 오늘 새벽 싱가포르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하원 의장실은 펠로시 의장이 이번 아시아 순방길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타이완은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완 매체는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을 인용해 펠로시 의장이 오는 4일 필리핀 미 공군기지에서 출발해 타이완에 올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밤이나 3일 타이완에 도착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는데 만약 타이완을 방문한다면 몇 시간만 머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美国国防官员唐安竹他预期访团可能会在访问马来西亚之后，以非正式的方式中途停留在台湾。 중국 관영 매체는 펠로시 의장이 기체 결함이나 중간 급유 등을 핑계로 타이완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늦춰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미 고위급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중국은 연일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민해방군 창건일, 건군절을 맞아 극초음속 미사일과 강습 상륙함 등의 훈련 영상을 대거 공개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6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도 예고했습니다. 타이완도 남중국해 도서 지역 여러 곳에서 실탄 사격 훈련에 나섰고 주일 미군에 소속되지 않은 미 군용기 10여 대가 일본 오키나와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은 갈수록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치성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미국이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두 나라의 해병대가 함께하는 훈련이 내년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3월 포항 앞바다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대규모 상륙작전입니다. 쌍용 훈련이라고 불리는 이 훈련에 한미 해병대 12,000여 명을 포함해 군함 30척, 군 항공기 70여 대가 투입됐습니다. 북한 해안가에 기습 상륙해 평양을 비롯한 북한 내륙까지 진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북한은 이 훈련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 왔습니다. 쌍용 훈련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적인 기습 상륙을 동반한 평양 진격 작전을 통하여 우리의 최고 수뇌부와 주요 핵심 시설들을 타격하여 2012년 시작된 쌍용 훈련은 2년마다 실시돼 오다 2018년 중단됐는데 내년 초 훈련 재개를 추진 중이라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5년 만에 상륙작전 부활입니다. 내년도에는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 상륙훈련에 대한 협의가 한미 간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는 22일 한미연합훈련을 국가총력전 개념으로 확대 시행하고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를 다음 달 재개하는 등 대북 군사 압박은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도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나서 윤석열 정부의 전멸을 위협하는가 하면 한미훈련을 북침전쟁 시연회라고 비난하는 등 반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한반도 긴장이 한미훈련을 계기로 다시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상으로 8월 1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